데일 카네기가 언급한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국인은 약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걱정으로 인한 심장병, 그냥 심장병이 아닌 걱정으로 인한 심장병 사망자는 최근까지도 매년 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걱정 때문에 죽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죠. 별도 안 뜬 어둠 속에서는 우린 무엇을 의지해 길을 찾아야 될까요? 삶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한 걸음 더 내디딜 힘도 잠시 멈춰설 여유도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건 방향을 바로 세워줄 작은 빛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밤과 나침반, 제인이 하와이 대저택, 펴낸 곳은 논픽션입니다. 자작나무 채널에 종종 이런 댓글 달립니다. 혹시 하와이 대저택님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제 음성이 그분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대단한 분이셔서 그런 오해 저야 영광입니다만 이번 참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와이 대저택 아니고요. 강릉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시골 아저씨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빛을 질문이라고 불러요. 지금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라는 세상의 요구 대신 오늘 당신은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취가 아닌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얻게 됩니다. 저자는 자신을 바꾼 첫 행동이 독서였다고 말했어요. 책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습관을 바꾸었고 결국 인생의 궤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발견했던 밤을 안내할 6권의 인생책을 들고 왔어요. 저자는 그 6권의 책을 나침반 삼아서 삶의 길을 묻고 또 따라 걷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 읽을 수 있는 책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읽을 거리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유튜브 영상은 또 얼마나 수두룩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내책이 필요합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양서들, 또 미리 점검하고 확인해서 알려주는 컨텐츠들.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이 그러하고요. 또 제 생각에는 자작나무 채널도 그렇습니다. 맞나요? 저자는 6개의 나침반을 선택했고 그 위에 자신의 사유와 경험을 겹겹이 얹어 더 본질적인 지점까지 안내하며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저자가 골랐던 6개의 책 중에서도 또 제가 고른 원픽은요. 저에게도 오랜 시간 인생책이 되어 주었던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한 걸음씩 목표의 길을 내다. 목표는 위대하게, 행동은 아주 작게. 하와이 대저택의 편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가도 문득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의 속도를 체감하시나요? 시간은 언제나 쏜 화살보다 빠르게 귓가를 스쳐갑니다.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서였습니다. 매년 200권에서 250권을 읽었고 지금까지 3,000권이 넘는 책을 완독했습니다. 이 독서 리스트에서 제가 늘 인생책 1순위로 꼽는 책이 바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이 책을 얼마나 여러 번 읽었는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의 하와이 대저택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책의 영향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도 힘들 때마다 수시로 꺼내 보았다고 하죠. 예전에도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명사들이 이 책을 주저없이 자신의 인생책으로 꼽을 만큼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 바로 걱정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걱정해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걱정은 아무리 정성껏 붙잡아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스트레스만 남기고 이마에 주름을 늘리며 위궤양 같은 병까지 안겨줄 뿐이죠. 그만 걱정해.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말을 들어도 효과는 잠시 잠깐일 뿐. 우리는 어느새 다시 걱정을 붙잡고 걱정과 함께 눈을 뜨고 걱정과 함께 잠이 들며 걱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잊어버리자, 생각하지 말자라고 되뇌어도 오히려 더 떠올라 괴롭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걱정되는 일을 목표로 바꾼 다음 실제로 몸을 움직여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제 삶에서 아주 밀도 있게 경험했습니다. 걱정되는 일을 목표로 바꿔 실현 가능한 행동으로 만들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그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장을 읽고 난 뒤 여러분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한 번에 한 발, 다른 방법은 없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제가 평생 인생책으로 꼽는 책입니다. 좋은 책들이 그렇듯 이 책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통찰이 생깁니다. 수도 없이 밑줄을 그으며 읽었는데도 지금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부분이 마음을 울립니다. 평생 제 곁에 두고 읽을 책이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눈앞에 일을 닥치는 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3년, 5년이 훅 지나가 버린 걸 깨닫죠. 저도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일에 휘둘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꺼내드는 긴급 처방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언어를 배웠고 이 말은 언제나 효과가 있었어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을 합니다. 출근하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하고 수십 통의 전화를 주고받고 쌓인 이메일을 처리합니다. 이 자잘한 일들을 다 헤아리면 도대체 내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내가 진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압도감마저 몰려오죠. 그럴 때 저는 그냥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만.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정말 위력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길이 아무리 멀어도 결국 한 번에 한 걸음씩만 걸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떠올려 보세요. 42.195km라는 먼 거리도 오른발 왼발 번갈아 내딛는 한 걸음이 모여 결승점에 다다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은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한때 멀티태스킹이 효율성 측면에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연구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를 말하죠.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할 때는 효율이 100% 나오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각각 50%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각각 40%로 떨어진다고요. 나머지 20%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일과 저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간 겁니다. 비효율이 무려 20%나 되는 것이죠. 걸어가며 휴대폰에 문자를 입력하는 순간을 떠올리면 금세 이해됩니다. 걷기만 했을 때와 달리 걷는 속도도 문자 입력의 정확도도 모두 떨어집니다. 업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죠. 전환 비용을 줄이는 법. 저는 투자해서 부자도 되고 싶고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척 공감되는 말입니다. 과거의 저 역시도 원했던 일이니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말은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직장 생활은 언젠가 끝나니 퇴직 이후를 준비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부업을 병행하려는 생각이 멀티태스킹으로 스스로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둘 일이 늘어나 동시에 많은 일을 벌일수록 확인할 문제, 피해야 할 문제도 늘어납니다. 결국 전환 에너지가 커지면서 비효율도 높아지죠.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맙니다. 인생 멀티태스킹에 빠지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은 동시에 많은 일을 빠르게 해치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더 큰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는 거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일에 치여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몇 년씩 미룬 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하겠지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계속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한다고 해도 가끔 생각날 때 합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할 때 우리 뇌는 스파크를 일으키며 활성화됩니다. 이때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 뇌는 이 부위에서 저 부위로 여기저기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비용을 줄이려면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가지씩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한 가지 일만 붙잡고 16시간씩 일해야 되나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도 못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 하루 종일 평생을 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현실은 마음에 들지 않고 미래는 멀게만 느껴진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중요한 건 평생 하라가 아니라 스스로 기한을 정해 집중해서 압축하는 것입니다. 중력에 비유하면 쉽게 와닿을 겁니다.
우리가 지구의 강력한 중력에 붙잡혀 있듯 셀프 고립에 빠져 가장 중요한 일 하나에 완전히 사로잡혀 몰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중력권을 이탈해버리면 완전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최대한 밀도 있게 집중하되 자기 삶의 중력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을 정도로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밀도 있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시간 압축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해서 1순위만 소중한 건 아닙니다. 2순위, 3순위, 4순위도 당연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부자가 되길 바라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한 번쯤은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중력권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경계선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평생 한 가지 일에서 다른 또 한 가지의 일로 마치 핑퐁 게임을 하듯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걱정을 없애는 3가지 단계. 원하는 인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심지어 이 걱정 좀 그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걱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걱정을 잠재우는 공식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어컨을 만든 캐리어사의 CEO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한 3단계 방법입니다. 아마 이보다 좋은 걱정 해결 공식은 없을 겁니다. 카네기도 마법의 공식이라고 극찬한 공식이니까요. 물론 저 역시 지금도 자주 사용합니다. 1단계는 팩트 체크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이번 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젊은 시절 캐리어가 거래처 공장에 공기정화 관련 부품을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회사에 $20,000 이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죠. 잠도 안 오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뭘까? 이 일로 잘린다.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그거였습니다. 그보다 큰 건 없죠. 일 좀 잘못했다고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가 캐리어를 죽이진 않을 테니까요. 2단계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잘리면 할 수 없지 뭐. 받아들여야지. 그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잘린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엄청나게 편안해졌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대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칠 것만 같고 잠도 못 잤는데 잘리면 내 커리어는 좀 안 좋아지겠지. 그렇다고 내가 직업을 영원히 구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월급은 좀 줄겠지만 뭐 괜찮아. 열심히 해서 다시 올리면 되지. 라고 생각한 후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이죠. 마지막 3단계는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를 찾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지? 침착하게 하나씩 생각하자. 캐리어는 그냥 앉아서 $20,000를 날리느니
다른 부품 하나를 추가로 부착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1만 5천 달러를 추가로 벌었습니다. 2만 달러를 날릴 뻔했는데 오히려 1만 5천 달러를 더 벌게 된 것이죠.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을 수익이었습니다. 캐리어는 수익을 올렸지만 우리는 수익 대신 다른 단어로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결과, 성과, 아니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말이죠. 카네기는 캐리어의 사례를 통해 걱정만 하고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선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일이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방법을 알기 전에는 걱정 때문에 온갖 병을 얻었습니다. 제 직장은 업무 감사가 유난히 많았어요. 회계 감사, 복무 감사, 일반 감사, 특별 감사, 합동 감사, 끝없는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의 젊은 후배는 회계 감사에서 회사에 3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매일 괴로워하는 후배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도 쉽게 연봉이 조금 줄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 되지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언젠가 이런 일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그땐 힘든 감정이 끝없이 올라오더라도 수첩이든 휴대폰이든 반드시 글로 적어보기를 권합니다. 막상 써보면 힘든 그 일 자체보다 걱정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일할 때는 일만 하는 거지 나는 일에 감정을 섞지 않아.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정을 섞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뇌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신피질입니다. 신피질은 변연계의 편도체, 감정이 촉발되는 지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해도 감정이 따라 붙습니다. 만약 그 연결이 끊기거나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감정, 인식 장애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인 관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걱정이 우리를 장악하는 순간은 바로 이 편도체가 이성을 납치하는 순간입니다. 정전이 되듯 탁 스위치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캐리어가 한 것처럼 걱정 해결 공식을 글로 써내려가면 꺼졌던 스위치가 다시 켜집니다. 저 역시 이성이 납치당하는 경험을 정말 수없이 했고 그때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의 저도 제 지인들도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 반드시 직접 해보길 강하게 권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거대한 산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다. 당신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산에 걸려 넘어졌어.
그렇다면 어디에 걸려 넘어질까요? 대개는 작은 돌풀이 걸려 넘어집니다. 데일 카네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하게 행동하면서 사소한 문제들, 성가신 골칫거리들 앞에서는 쉽게 쓰러진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시절 제가 걱정했던 문제 중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실패에 대해서는 계속 상상하고 대비하면서 성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전전긍긍 하는 건 익숙한데, 오, 이러다 성공하면 어떡하지? 나 진짜 부자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상상하는 건 낯설어 합니다. 어쩌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밥 먹듯 걱정하는 이유는 생존 본능 때문이니까요. 갑작스럽지만 거북이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바다 거북이와 육지 거북이는 같은 거북이지만 생김새가 다릅니다. 바다 거북이는 헤엄을 잘 칠 수 있게 앞발이 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육지 거북이는 발톱도 있고 기어다니는 데 적합하죠. 살아가는 환경에 맞게 진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몇백 년, 몇천 년 정도가 아니라 몇천만 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걸쳐 서서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겪었어요.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보다 문명은 훨씬 빠르게 변화했죠. 인간의 뇌는 아직 원시시대 조상들의 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인데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전에 현대 문명을 맞이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인이 각종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두드리는 행위는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는 자판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로 쓰는 일이 많았죠. 100년 전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서서 일했을 테니까요. 더 과거로 가면 공장에서 일한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과거로 가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즉, 사람의 신체 구조상 앉아서 일하는 것은 본래 적합한 형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쳐 적응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그러한 시간도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척추부터 관절, 어깨와 목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낯선 형태니까요. 그렇기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뇌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30만큼의 문제를 마주했을 뿐인데 뇌는 300만큼의 일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성이 납치당한다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 해본 걸 처음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이룰 가능성이 1%라도 생기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0%니까요. 무엇이든 시도하면 가능성이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라는 생존 본능 때문에 직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진짜 원하는 커리어의 첫걸음을 떼지도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잠재 능력의 빙산.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된 정신 능력 중 겨우 10%밖에 쓰지 못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속설로 흔히 인간의 의식을 빙산의 일각에 비유하곤 합니다. 빙산은 물 위로 드러난 부분보다 물 속에 잠긴 부분이 훨씬 큽니다.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이 의식이고 물 속에 거대한 덩어리가 잠재 의식이라면 우리는 이 거대한 잠재 능력의 10%밖에 쓰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 있지만 습관에 빠져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반복할 뿐이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한 뒤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돈 버느라 피곤하다는 생각에 빠질 뿐 삶을 변화시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똑같은 하루를 무한히 반복하며 지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대로 꺼내 쓰지 않는 거죠. 마치 냉장고에 싱싱한 재료가 잔뜩 있는데 고작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삽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공학의 대부인 나폴레온 힐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대문호, 철학자들 역시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즉 우주를 생각해 보죠. 무엇이 떠오르나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새카맣습니다. 측정 장비를 쓰면 우주의 약 4.9% 정도가 중립자를 포함한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장비를 쓰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처럼 암흑이 붙으면 빛으로는 전혀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중력과 우주 팽창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서만 추정할 뿐이죠. 과학적으로도 아직 암흑 물질을 직접 검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주에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일반 물질은 전체의 약 4.9%에 불과한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양학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탐색된 바다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죠. 바다 생물 역시 200만 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는 그중 10% 남짓밖에 알지 못합니다. 지구 안에 또 다른 외계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이번에는 좀 더 작은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종이 위에 볼펜 하나를 올려보세요. 볼펜 심을 아주 정밀한 기계로 들여다본다고 가정해보죠. 10의 마이너스 몇 배수까지 최대한 들어가서 보면 최종적으로 원자가 나타납니다.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볼펜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볼펜은 물성이 느껴지는 고체입니다. 딱딱하고 손에 만져집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볼펜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플라스틱이나 잉크라는 대답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아닙니다. 볼펜도 결국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후에 생겨날 새로운 인류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벽도, 펜도, 노트북도, 의자도, 우리 자신도 모두 원자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죠.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성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바로 이 파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갈 때 우리는 흔히 기세가 좋다, 기운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운을 영어로 번역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사물은 고유한 진동과 파동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원자와 분자는 각각 특정한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론다번의 시크릿을 떠올리지만 저는 청소부에서 세계적인 자기개발 멘토로 성장한 전설적인 동기부여가 밥 프록터의 말, 중요한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 진동의 법칙이다가 더 와닿습니다. 진동이 맞아떨어질 때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공명 현상은 쉽게 발견됩니다. 2011년 서울 강변역에 위치한 테크노마트 건물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12층 피트니스 센터에서 20여 명이 집단으로 태보 운동을 하는 동안 건물의 고유 진동수가 동작의 진동수와 맞아떨어져 건물이 크게 흔들렸던 것이죠. 고작 20명의 움직임으로 말입니다. 또 1831년 영국 맨체스터 근처에 브로턴 현수교가 무너진 사건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군인들이 발을 맞춰 행진하던 리듬이 다리의 고유한 진동수와 일치했고 결국 다리가 붕괴된 것입니다. 그 전에 탱크와 장갑차가 지나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유도 진동수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파수가 맞으면 작은 힘도 크게 중폭되는 것이 공명 현상입니다. 그네를 밀 때 타이밍이 맞으면 작은 밀침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사실은 물리적인 세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나 성공 법칙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잘 되는 사람 옆에는 잘 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이 지내는 5명의 평균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300조분의 1이라는 기적. 물질마다 진동수가 다르듯 사람도 각자 가진 재능이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만약 나는 아닌데,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카네기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당신도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는데 단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는 남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대초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당신과 같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에 따르면 당신은 아버지에게 받은 23개의 염색체와 어머니에게 받은 23개의 염색체가 조합된 결과물이다. 46개의 염색체가 만나 우리의 유전적인 속성을 결정한다. 암란 샤인펠트에 따르면 각각의 염색체에는 몇십 개에서 몇백 개에 이르는 유전자가 있고 어떤 경우에 하나의 유전자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경이롭게 만들어졌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결혼하고 출산을 했을 때 당신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은 300조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에게 300조 명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들은 전부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다. 현재 인구수가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80억 명이 아니라 300조 명이 있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물론 쌍둥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발휘하는 능력은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 우주와 같은 목표를 잡고 먼지와 같은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능력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대단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IQ가 높거나 난해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군사 암호를 해독하거나 음악의 나물 교향곡을 작곡하거나 리스크가 큰 투자에 성공하는 등 특정 분야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데일 카네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천재와 같은 재능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을까요?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성취를 이미 이룬 사람들을 만날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오래전 고인이 되었으니 현실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카네기를 만난다면 저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은 문학작품을 쓰는 위대한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나요? 나중에는 대문호들마저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 현실에서는 들을 수 없어도 책에서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세익스피어에 필적하는 책을 쓸 수 없다. 하지만 내 책이라면 쓸 수 있다. 그는 세익스피어처럼 되는 대신 데일 카네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재능, 300조분의 1만큼 작았지만 나만의 재능을 발휘해서요. 300조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책에는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결과들이 자주 나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미국 내 병원 평가에서 거의 매년 1위를 차지하는 병원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살았던 시기에도 지금도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당시 미국 기업 임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4.3세였고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심장병, 소화성 궤양, 고혈압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의 절반은 자신의 병이 단순히 신체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비하, 좌절감, 불안, 걱정, 두려움, 패배감, 절망 같은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걱정이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고 카네기는 그의 저서에서 묻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대가인가? 연구 대상자들이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여겼다면 그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들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건강도 잃었고 성공하지 못한 삶이었죠. 이들은 결코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데일 카네기가 언급한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국인은 약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걱정으로 인한 심장병, 그냥 심장병이 아닌 걱정으로 인한 심장병 사망자는 최근까지도 매년 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걱정 때문에 죽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죠. 걱정은 건강하던 사람을 쓰러뜨리고 없는 병도 만들어내며 마음의 뿌리를 말려버립니다. 내 인생에 오렌지가 주어지길 원했는데 레몬이 떨어졌다고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파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저자가 대신 찾아주는 달콤한 정답이 아닌 우리 삶을 향해서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또 자신을 직면시키는 매서운 성찰,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책들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책은 서가에 꽂혀 있거나 인증샷의 배경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망설임 속에 섰던 결단력을, 한때 품었던 잊힌 꿈을 다시 꺼내기 위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책은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건데, 지도를 읽기만 하고 탐험을 떠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나무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책은 책장 안에서 머물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에필로그의 저자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라고요. 책을 읽었으면 읽은 문장을 사는 문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책의 문장을 삶의 루틴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번역하는 일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 질문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또 시도하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책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Sob as folhas de outono, caminho só sem direção. O vento leva minhas dúvidas, não há resposta pro coração.
tua voz ficou na madrugada. Uma brisa que não voltou. E no murmúrio da bossa nova, minha alma quieta se soltou. Ai, tão frágil é a vida, como a espuma sobre o mar. Se tudo passa tão depressa, porque ainda quero lembrar. Meu riso soa desfiado, feito um fio prestes a romper. A noite canta na janela e eu nem sei por que doer. Talvez a vida seja um eco, um sonho curto ao amanhecer. Mas se tu vens num leve silêncio, sei que ainda posso me perder. Ai, tão breve o que somos, como pulsar a vacilar. Se tudo morre num instante, deixa ao menos me esperar.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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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